제2부 1장 겨울이 끝나갈 무렵 슈체르바츠키 가문에서는 키티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쇠약해진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협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키티는 알아누워 있었고 봄이 다가오면서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집안 주치의는 대고간유를 처방했다가 철분을, 그 다음엔 질산은을 주었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봄이 되면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결국 유명한 전문의 한 명이 초빙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축에 속하는 매우 잘생긴 이 유명 전문의는 환자를 진찰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처녀의 수줍음이란 그저 야만 시대의 유물일 뿐이며 아직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의 맨몸을 만지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다는 듯 묘하게 만족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런 일을 했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런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기에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소녀의 수줍음을 야만적 유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까지 간주했습니다. 모든 의사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같은 책을 읽으며 같은 과학을 배웠음에도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유명한 의사가 돌팔이라고 말했음에도 공작 부인의 집안과 사교계에서는 왠지 모르게 이 의사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졌고 키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에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심에 넋이 나간 환자를 세밀하게 살피고 타진한 뒤 유명 전문의는 꼼꼼하게 손을 씻고 거실에 서서 공작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공작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리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이로서 바보도 환자도 아니었던 그는 의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연극 같은 상황에 마음속으로 격분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키티가 앓는 병의 진짜 원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마도 자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만심만 가득한 멍청이 같으니 딸의 증상에 대해 떠들어대는 유명 전문의의 수다를 들으며 공작은 생각했습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이 노신사에 대한 멸시를 억누르며 그의 지적 수준에 맞춰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노인네와는 말이 통하지 않으며 이 집의 실세는 어머니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공작 부인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공작 부인이 주치의와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공작은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공작 부인은 넋이 나간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키티에게 죄를 지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운명을 결정해 주세요.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전부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희망이 있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려 차마 말을 뱉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선생님?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작 부인. 동료와 상의한 뒤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죠. 그럼 저희는 자리를 비켜드리는 게 좋겠군요.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공작 부인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의사들만 남게 되자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소견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핵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등등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명 전문의는 그의 말을 듣다가 문득 커다란 금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주치의는 공손하게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핵의 시작 단계는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이 생기기 전까지는 확실한 게 없죠. 하지만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영양결핍, 신경과민 등 징후가 있으니까요. 질문은 이겁니다. 결핵의 징후가 있을 때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면에 도덕적, 정신적 원인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주치의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유명 전문의가 다시 시계를 보며 응수했습니다. 실례지만 야우스키 다리가 다 완공되었나요? 아니면 돌아가야 하나요? 아, 됐다고요? 그럼 20분이면 가겠군.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영양을 유지하고 신경에 활력을 주는 것, 이 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양쪽을 동시에 공략해야 합니다. 해외 요양은 어떨까요?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전 해외 요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확실치 않은 결핵 초기 단계라면 해외여행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필요한 건 영양을 개선하는 것이지 소모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고는 유명 전문의는 소된 광천수를 마시는 요법을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방된 보수적인 방편이었습니다. 주치의는 주의 깊고 정중하게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권하는 이유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자꾸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도 간절히 원하시고요. 주치의가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보내시죠. 다만 독일의 돌팔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잘 구슬려야 할 텐데. 가라고 하세요. 그럼. 의사는 다시 한번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그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유명 전문의는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끌려 환자를 한 번 더 봐야겠다고 공작 부인에게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또 진찰을 하신단 말인가요? 어머니가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아니요, 몇 가지 세부 사항만 확인하면 됩니다. 부인. 이쪽으로 오시죠. 어머니와 동행한 의사는 거실에 있는 키티에게로 갔습니다. 수치스러운 진찰을 견뎌내느라 초췌해진 얼굴에 홍조를 띤 키티는 묘한 광채가 서린 눈으로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오자 키티의 얼굴은 진홍색으로 물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모든 질병과 치료 과정이 그녀에겐 너무나 어리석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치료를 받는다는 건 깨진 화병 조각들을 다시 이어 붙이려는 시도만큼이나 허망해 보였습니다. 이미 심장이 조각났는데 알약과 가루약으로 고치려 들다니요? 하지만 키티는 어머니를 슬프게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실례지만 잠시 앉아주시겠습니까? 공작 부인, 유명 전문의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마주보고 앉아 맥박을 짚고는 다시 지겨운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답을 하던 키티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의사 선생님, 이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질문을 벌써 세 번째 물으시잖아요. 유명 전문의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신경과민이군요. 키티가 방을 나가자 그가 공작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전 다 끝냈습니다. 의사는 공작 부인을 유난히 지적인 여성으로 대우하며 과학적인 용어를 섞어 키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해롭지 않은 광천수를 마실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외로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의사는 마치 중대한 난제를 해결하려는 듯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해외로 나가되 외국의 돌팔이들은 믿지 말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연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떠난 뒤 마치 대단한 행운이라도 찾아온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훨씬 밝아진 기색으로 딸에게 돌아왔고 키티 역시 밝은 척 연기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주, 아니 거의 항상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신다면 해외로 가요. 키티는 제안받은 여행에 관심이 있는 척하며 짐 싸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